기껏 해봐야 인류 역사를 수천 년을 뒤져봐도 제일 처음엔 직접 모여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거.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지금 그래서 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논문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ACM이나 뭐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직접 모디피케이션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의 사이언스 SCI 논문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왜? 그건 옛날 시스템, 400년 된 시스템, 400년 된 시스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출판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톰슨하고 엘즈비어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원래 처음에는 학회를 갖다 만들어갖고 학회도 걔네들이 만든 거거든요. 학회를 만들어 1년에 한두 번씩 커뮤니케이션 하는, 당시에는 그런 게 워낙 없었으니까 학회 홀딩 해주고 그 다음에 저널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관련된 작업 마련하고 이게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그게 권력 집단화가 정치화되고 있잖아요.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결국에는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가속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봉화 올리고 그다음에 뭐 말에다가 우편 시스템 해서 편지 메일로 보내는 어떤 편지 쓰는 시스템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다가 이메일 나오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지금 책이고. 예. 그래서 저는 소셜 웹이 뭐냐 하면은 휴먼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휴먼 에너지, 사람들의 생각과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파돼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죠. 좀 더, 그래서 근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기술을 보지 말고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적인 변화와 사회 변화의 양상을 봐라. 이게 트위터죠. 트위터의 구조가 이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팔로워가 7,600명쯤 되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하나를 전달을 하면은 이게 뭐 몇 명이나 직접 볼지 몰라 7,600명한테 어쨌든 전달되는 거잖아요. 보든 안 보든 간에. 전달이 된 다음에 한 사람당 한 100명 정도씩 팔로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의미에 따라 가지고는 전달되는 게 그 다음번에 바로 첫 번째에 76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복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실제로는 안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76만 명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가면은 어떻게 돼요? 700만, 800만, 1000만, 억 이렇게 가죠.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팩트가 나왔는데 1억 명이 넘었더라고요. 1억 명이 넘었는데 대충 얘네가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 8년에 만들어진 계정 수가 2009년 말 기준으로 7%고 2009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진 계정 수가 93%예요. 근데 2009년 말에 4천만 명인가 그랬거든요. 등록자 수가. 전 세계에 4천만, 5천만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몇 달 사이에 또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현재 뉴스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하루에 데일리 쿼리 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6억 개가 넘어요, 지금. 트위터 쿼리, 검색 쿼리 그 수가 6억 개가 넘고 하루에 3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무서우냐 하면 전 세계가 동기화하는 플랫폼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메시지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만 10만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쓰고 그 뒤에 링크를 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정보를 알리고 싶은 거지. 이걸 읽어줬으면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갔죠. 저 앞에다가 뭐라고 아이디를 쓰고 뒤에 뭐라고 쓰면 뭐죠? 그거는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하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통의 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뭐 언제 어디서 촛불 들고 모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트워크에 의해서 전달이 되나요? 물론 네트워크에서 전달이 되는데 확산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요? 사람들이 동하느냐 동하지 않느냐. 그쵸? 내가 올린 그 의도가 이거를 퍼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팔로워가 몇 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 옆에 7,000명, 8,000명 팔로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픽업을 해가지고 퍼뜨릴 수가 있죠. 바로 커넥션을 해가지고. 비효율이 사라져요. 상당 부분. 비효율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이슈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가 바로 동기화가 돼요. 사라진 그냥 묻히는 가능성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T도 그렇고
이란 선거 부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사진이 올라가고 동영상이 올라가고 또는 미팅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자동으로 뽑아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긴 포엠이라 그래가지고 이 시 만들어지고 애들리라든지 이런 회사 그걸 통해 가지고 브랜드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련된 툴 같은 것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인프라예요. 이미 소셜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소셜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에 실시간을 갖다가 주무를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운영체제 스택으로 봐야 돼. 일종의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른 그 변화를 타고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 미디어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중간에 요 도큐먼트잖아요. 그림도 보면은. 예, 옛날에 도시에 모이니까 매스 미디어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되죠. 한꺼번에 서브스크립션 하는 사람들한테 다 날리죠. 그러면 이 수천 명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찌라시 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 이거 해보니까 정보를 갖다 주고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것 관련된 힘이 생기니까 이게 스케일시티 법칙이라고 그래요. 소수의 법칙이 돼가지고 여기에 권력이 생겨요. 조중동이 그래서 권력을 가졌던 거예요.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돈은 뭘로 벌죠? 광고로 벌잖아요. 저널리즘을 얘기하면서. 저널리즘은 뭔가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근데 광고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왜? 어텐션을 갖다 그쪽으로 이게 마케팅 여기 마케팅 공부들을 하시니까 좀 아시겠지만 마케팅 퍼넬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깔때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들.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거를 하면서 저널리즘을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걸 정당화 시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러다가 인터넷이 나왔어요. 인터넷이 나오면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문턱이 좀 낮아져요. 왜? 홈페이지, 저 가운데가 그 신문 방송이 아니라 홈페이지가 되잖아요. HTML 웹서버 올릴 수 있는 데는 누구나 올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방문자가 빵이야. 뭐 이런 게 문제긴 하지만 안 오는 게 문제지 어쨌든 간에 올릴 수는 있게 됐어요.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쌍방향성이 생겼죠. 저기다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게시판을 만드든가 뭔가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최소한 됐어요. 물론 신문도 뭐 독자 투고 받고 해가지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인터넷이 급속도로 숫자가 늘게 되죠.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늘어나요. 네트워크가 늘어나니까 이때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것만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복잡계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면서 1995년도였나?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번역본 책이 나오는데 바라바시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거를 정립을 하면서 허브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상에 포탈이라는 게 나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포탈이 이 정보의 중심을 쥐면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딱 했는데 그대로 됐죠.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다음이 그걸 역할을 하면서 쥐게 됐어요. 왜? 숫자가 늘어나니까 허브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효율이 이 인생 사회의 발전 방향상 그게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시작됩니다. 신결이 되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 있나요? 가운데 도큐먼트 있던 자리가 정보 자리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대치가. 전에는 데이터 중심이에요. 결국에는 인터넷 웹서버에 올라가도 가운데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사회, 정보사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고 그 다음에 도서관 문화죠. 도서관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도서관 가본 사람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도서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도서관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방 좌우에 주로 이제 가나다 순하고 하나만 그 다음에 학문 그 배열 순으로 두 가지 방이 있어가지고 한 장짜리 카드, 색인 카드라 그래요. 한 장짜리 카드에 그 서가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저자하고 제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에 딱 돼 있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 위치를 가서 실제 도서관 자리 가서 꺼내가지고 보다가 복사를 하든 뭐 빌려가든 그게 옛날 도서관 시스템. 지금 어린애들은 이제 그걸 모를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를 하냐 그럴 거야. 아마 가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왜
그런 거를 하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찾기 쉬운, 정보하고 지식을 찾기 쉬운 것과 관련된, 우리 인류가 그동안 정보하고 지식에 굶주려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그와 관련된 어분던스를 만들어내면서 풀어냅니다. 풀어내니까 어느 무식한 회사가 모든 인터넷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족족 로봇을 보내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하루나 이틀 내에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몽창 집어넣으면